하시고. 자, 지금 12장 ISLM 모형의 응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례 연구로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충격이 왔는 경우에 ISLM 모형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경제 정책에 따라서 또한 모형으로서는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2001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소위 우리가 IT 버블 붕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죠. 호황인데 지금의 주식시장 호황을 이때의 IT 버블 붕괴로 하고 지금 비교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황이 이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걸 현재 호황을 거품으로 보는 사람은 이게 2001년 같은 이 IT 버블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런 예를 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봅시다. 지난 시간에 대부분 봤죠. 어쨌든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엄청 실업률이 높아졌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 원인이 이제 첫 번째는 소위 IT 버블 붕괴라는 이야기죠. 주가가 너무 올랐더라. 너무 올랐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올랐구나 싶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면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합니다. 보통 그래요. 정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오른 거라고 그러면 갑자기 떨어지진 않죠. 떨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실적 바탕이 없이 사람들의 믿음 아니면 뭔가 하면 이 장밋빛 미래에 대한 전망 그런 것 때문에 오른 경우다 그러면 믿음과 좋은 전망이 실현 안 되는 게 드러난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 것도 뭔가 하면 엄청나게 올랐죠. 3배로 올랐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 2, 3년에 걸쳐가지고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케이스 스타디로 들 만큼 이 큰 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렇죠. 3재가 겹친다는 이야기를 하죠. 집에 큰 우환이 생긴다 그러면 집이 굉장히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보통 한 가지 일 때문에 크게 정도의 문제지만 큰 일이 생기기보다는 보통 이제 한 몇 가지 일이 겹쳤는 경우에 그게 큰 고통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3차가 겹친 셈인데 그 IT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그 거품을 터뜨려주는 또 하나의 아니면 터뜨리는 것을 가속화시킨 것이 9/11. 소위 미국에 대한 테러. 그 다음에 또 하나, 더군다나 여기다 불을 또 부은 것이 뭔가 하면 연이어 발생하는 기업의 회계 부정, 회계 부정이 드러나는 점, 폭로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연이어 이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태, 이런 충격이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줬느냐? 소위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ISLM 곡선입니다. ISLM 곡선에서 이 충격이 어떤 변화를 줬느냐?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식별을 해야 됩니다. 이 충격들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죠. 지출 감소로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지출 감소로. 이 세 개 요인은 다 그렇습니다. 보통 거시경제의 충격은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나쁜 충격은, 좋은 충격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나쁜 충격은 대부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품 붕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주식으로 통해 가지고 벌던 돈이 없어지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주식이란 자산에서의 또 자산이 줄어드니까 또한 거기서 또 소득이 주는 거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래 되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는 거죠. 주식시장 통해 가지고 돈을 조달 못하게 되니까 투자도 줄이는 거죠. 소비 줄이고 투자 줄이는 것. 거품 붕괴라는 것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품이 꺼지면 기업들이 미래 전망이 굉장히 이제 불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모든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투자를 가능한 한 줄이는 거죠. 최소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 붕괴도 다 소비나 투자를 줄이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9/11 이것도 당연히 불확실성 정되고 소비자 및 기업의 확신 감소인 거죠. 이것도 불안하게 되니까 다들 뭔가 소비를 줄이고 또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기업 회계 부정도 야 이거 한번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업 못 믿겠다.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 가지고 뭐 주식 투자 같은 것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또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충격들은 대부분 다 IS 커브를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뭐 예를 들어서 장단기 균형이 있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IS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그 충격이 발생했다. 그럼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이 칠판이었기 때문에 내가 못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것이 이자율이 떨어지고 Y가 떨어지는 겁니다.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소득이 Y바에서 왼쪽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즉, 이런 부정적인 실물 부분의 충격. 이것은 이자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성장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주가 하락. 자, 그러면 당장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표준적인 대응이 당장 나오는 대응이 이겁니다. 재정 정책. 뭐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당장 나오는 것이 재정 정책이 나오는데, 일단 뭔가 하면 뭐 경제가 나빠졌으니까 국가가 뭐하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장 반응하는 것이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입니다. 그럼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렸다, 아니면 세금을 깎아줬다,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이동했던 IS 커브를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동시키는 것이 재정정책인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재정 지출을 정부 구입을 느리든지,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느리든지 아니면 조세 삭감을 통해 가지고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때 보면 대응한 정책이 2001년과 2003년 조세를 인하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줬죠. 세금을 깎아줘 가지고 이거 정부 어쨌든 I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어떤 정책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지출 정대로서 이것도 I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항공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왜 항공산업이냐 그러면 9/11 때문에, 9/11이라는 것이 뭐 많은 미국 비행기들이 하이제킹 당해가지고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충돌해가지고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무너지면서 뭔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미국 상공의 모든 비행기는 스탑, 그래가지고 다 내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하이제킹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러고 나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비행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공의 수요가 갑자기 확 줄어버렸습니다. 확 줄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항공사들이 망한다라는 이야기죠. 망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뭐 그 항공회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그 산업이, 더군다나 이제 항공산업, 일반 제조업이라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국가가 개입을 잘 안 하지만 항공산업이라는 것은 거의 국가 인프라 기관 산업인 거죠. 유통을 담당하는 거니까, 이 사람과 물건의 유통을 담당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되면서 뉴욕시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그것을 심리적인 효과 포함해 가지고 재건 사업으로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많은 지출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 테러를 했다. 그러면 누가 테러를 했느냐? 테러 집단에 대한 이제 보복 행위를 하는 거죠. 응징을 한다라는 것으로서
테러 집단들이 뭐 있는 언거지로 볼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뭐 사실은 지출정대는 이게 제일 큽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라는 것이 지출정대가 가장 큰 그런 정책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굳이 따진다 그러면 정책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면 바로 부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SOC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물건을 새로 투입해 가지고 계속 쓰지만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계속 무기들이 부서지니까 그거는 가장 큰 지출 정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정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처음 충격으로 왼쪽으로 갔다 그랬죠. 갔다 그랬는데 할 수만 있다면 왼쪽으로 갔는 만큼 다시 지출 정대를 통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는 있겠죠.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 너무나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래서 IS 이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높은 정책입니다.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부 IS 컵을 통해 가지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일부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킵니다. 조금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통화정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융정책. 그렇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정책 공조를 봤죠. 정책 공조를 봤는데 여기서 통화정책이 같이 공조를 해줘야지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통화정책도 여기에서 금융정책도 뭐 이런 IS 커브가 크게 왼쪽으로 갖는 충격에 대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균형이 Y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Y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죠. Y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LN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하는 것은 LN 커브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걸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지 균형 Y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은 통화 공급을 늘린다. 통화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자율을 낮추는 거죠.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투자를 더 늘리는 그런 정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했고, 실제 이제 그 정책이, 이걸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 있는 정책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의 추세입니다. 이자율을 보면 이자율이 이렇게 쭉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으면, 이걸 통해가지고, 통화정책을 통해가지고 LN 커브가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ISLN 모형에서 LN 커브가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했으니까 이자율이 이만큼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거의 6%대에 있던 6%에 그 달았던 이자율이 뭐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대. 이까지도 안 되니까 거의 1%, 1.0까지 떨어뜨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LN 커브를 우측으로 이동시켰어. 통화 공급을 늘려가지고 늘리는 이제 통화 정책 그까지도 같이 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해서 이제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효과가 나면서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담을 하나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제 뭐 17장인가 18장에 이제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는데, 이제 정책적으로 하나의 정책 미스로 드는 것이 사실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정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 이자를 낮췄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안이 다 해결되면 그러니까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다 해결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플러스 성장률이 실현됐다. 그리고 실현율이 뭔가 하면 뭐 이 균형 그 범위 내에 균형까지 안 갔더라도 그러니까 완전 고용 실현율까지 안 갔더라도 그 근처만 갔으면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다시 통화정책은 옛날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뭐 정상적인 수준이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 5%인지 4%인지 3%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봐가지고는 비상시에 있을 수 있는 뭐 방만한 정도의 통화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상시가 해소됐다 그러면 다시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걸 안 올리고 있다 보니까 제때 사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리다 보니까 통화 공급량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리고 그래서 그 쉽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주택 가격에서 거품이 생겨가지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일이 다 연결돼 있죠. 뭐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나의 해석. 물론 이제 요인은 여러 가지죠. 뭐 월스트리트가 탐욕에 빠져서 그래 됐다. 근데 뭐 따져보면 월스트리트는 언제든지 탐욕입니다. 갑자기 탐욕에 빠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항상 거기다 뭔가 하면 딱 눈이 시뻘겋게 뭔가 하면 돈 될 때만 먼저 언제든지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때 터졌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것저것 다 따져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때 뭐 파생금융상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죠. 근데 정책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큰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마저도 이걸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원인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3개월 만기 T빌 수익률을 보여줬죠. 자, 이런 걸 볼 때 어떤 이자율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금융 상태, 금융시장 상태를 볼 때는 보통 이제 이자율로 보죠. 그래서 뉴스 시간에 오늘 경제 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은 그러면서 무슨 이자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이자율이 이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유럽 모든 선진국 나라에서의 오늘의 금융사정을 나타내는 시장 이자율은 3개월 만기 T빌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이자율이죠. 그리고 3개월 만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이자율입니다. 단기 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죠. 반영하기 때문에 직접 현재 상황을 바로 반영하는 이자율이다라는 것이고, 물론 정책금리는 이게 아닙니다. 정책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초단기 이자율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책금리의 따름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시장을 반영하는 것은 이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통해서 시장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통화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그 돈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또 다른 이자율로서 요즘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것이 10년 만기 채권 이자율이죠. 미국에서 지금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뭐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만기 수익률이죠. 그것이 오르는 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오르기 때문에 그게 오르는 걸 보고는 주가가 폭락을 하고 다시 이제 뭐 조금 떨어지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또 떨어지니까 또 오르니까 또 다시 폭락을 하고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채죠. 장기채. 그러니까 이 정의상 어쨌든 뭐 장기 채권입니다. 장기 채권인데 장기 채권은 이제 직접적인 현 상태의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건 아니죠. 장기 균형에 대한 예측입니다. 장기 균형에 대한 예측.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게 올랐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이 반영된 거란 거죠. 그렇게 예상하면 이자율이 오는 겁니다. 장기채는. 단기에서 시장에서 금융사정은 괜찮은데 장기채만 오른다는 것은 곧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금부터 1년 내라는 건 아닌 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년 이내는 10년 만기 채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최소한 5년 이내부터는 인플레이션이 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마다 그 이자율이 나타내는 정보는 다릅니다. 정보는 다르고, 그리고 현재 금융사정에 대해 가지고는 제일 좋은 것이 이 단기채, 3개월 만기.
근데 왜 뭐 1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냐 그러면 1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짧고 3개월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가 제일 많이 됩니다. 발행도 많고 거래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보통 이걸 씁니다. 이걸 쓰고 불행하게도 불행도 아니지 뭐 다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3개월 만기 국채가 없습니다. 국가가 뭐 이 채권을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3년 만기 국채 가지고 그걸 나타냈는데 사실은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시장의 현재의 금융 사정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보통 보는 것이 3개월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CD 금리. 그러니까 CD가 이제 3개월, CD나 CP 같은 것이 3개월물입니다. 근데 이제 국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융 그 리스크, 디폴트 리스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국채 이자율보다 높은데 그것도 그래도 3개월물이기 때문에 보다 금융시장 사정을 잘 반영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참고로 보죠. 참고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했다. 자, 어떤 그런 이제 충격이 발생했으면 충격이 IS 커브의 ISL의 모형이 어떤 변화를 줬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게 되고, 그것이 ISLM 곡선에서 어떤 변화를 줘가지고, 다시 균형으로 회복되느냐. 그것까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균형으로 회복되는 과정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ADA, AS 모형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후반부에 다시 나옵니다. 통화정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해서 하나 더 언급을 하면 뭐 몇 번 이야기하긴 했죠. 중앙은행이 보통 이제 정책금리를 발표하죠. 정책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자율을 직접 개입하는 같은 이자율을 고시하는 같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고시는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 정책금리마저도 시장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발표하는 레벨을 유지하도록 통화 공급을 조절하겠다라는 이제 목표치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것도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왜 통화 정책이 그러면 지금 교과서적으로 통화량이 아니라 이자율과 하느냐? 물론 이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통화량 가지고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표할 때 M2를 몇 퍼센트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선진국들은 다들 뭔가 하면 이 통화량이 아니라 이자율로 정책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통화량 가지고는 실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정책을 못 하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뭘 쓰냐? M1을 쓰느냐, M2를 쓰느냐, 아니면 뭐, 화폐 공급량을 쓰느냐, 거기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 이 통화량, 지표 간에도 뭔가 굉장한 이동이 있더라라는 거죠. 즉, 이것이 금융시장의 정확한 사정을 반영 못하고, 오히려 금융상품 간 이동 때문에 통화량 변화가 굉장히 심하더라. 그게 이제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옛날에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통화량 자체가 금융사정 지표가 됐는데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금융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금도 종류도 많고 저축예금도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채권을 이용한 상품 뭐 그런 등 굉장히 금융 상품이 많아가지고 이 금융상품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영업정책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만들고 판매함에 따라 가지고 그게 따라 가지고 통화량 간 통화지표 간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통화량 자체가 이런 지표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그 다음 그러니까 덜 직접적인 사실은 이제 전체 과정을 본다 그러면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이자율, 처음에는 이제 정책금리, 그 다음 그것이 단기채 이자율, 단기채 수익률, 그 다음에 뭐 장기채 수익률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쭉 과정입니다. 쭉 과정이 통화정책의 과정인데 뭐 직접 통화량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는 이자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책 지표로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도 통화량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제 9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시스템을 바꾸면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자율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책 금리로 이제 바꾸면서, 이자율 정책으로 바꾸면서도 초기에는 사실은,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시장 이자율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 금리를 타깃으로 해가 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 이 이제 한국은행이 이 통화 정책을 잘 못해요.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고질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콜 금리를 0.5% 올리겠다. 그러면 매일 올려야 되는데, 그 안 올리면 왜 오늘은 달성을 못했냐. 거기에 대한 또 비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귀찮다 싶어가지고, 아예 정책금리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정책금리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정책금리를 그냥 발표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그냥 고시금리입니다. 고시. 정책금리를 고시하죠. 그 정책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통화당, 그러니까 은행들에 빌려주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를 가지고 뭔가 하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식의 정책을 취하는 거죠. 자, 그것이 지금 현재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통화량이 아니라 왜 이자율이냐. 그 다음에 이자율도 지금 어떻게 고시냐 아니면 시장 이자율이냐. 그 다음에 이 정책금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시장의 금융사정, 통화사정의 전체 대표적인 이자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슈로는 ISLM 모형과 총수요로 가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어쨌든 단기, 장기 경제 분석을 위해서 ISLM 모형을 알고 그 다음에 ISLM 모형에서 뭔가 하면 총수요가 유도되고 그 다음에 총공급을 합쳐가지고 시장에서 배웠던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것이 전체적인 장단기 경제 분석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ISLM 모형은 단기 경제 분석, 올뒤 단기 경제 분석입니다. 단기 경제 분석이고, 그 다음에 ADAS 모형은 장단기,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까지도, 장기 균형으로 회복되는 과정까지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ISLM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이 도출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ISLM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이 도출됐느냐, 하는 거죠. 총수요 곡선이. ISLM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이 도출된 것은 이 그림으로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ISLM 모형의 균형이 있다. 이 단기 균형이죠. 단기 균형이라 그러면 이 단기 균형은 이 한 가격, 한 물가 수준에서의 단기 균형입니다. ISLM 모형 내에도 물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포함되어 있냐? IS 모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IS 모형의 식이란 것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입니다. 그 안에 C도 가처분소득 Y 빼기 T. 그 다음에 I는 이자율의 함수.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P가 안 보이죠. 물가가 없죠. 그래서 IS 커브 속에는 물가가 없습니다. LN 커브 속에 물가가 포함되어 있죠. LN 커브 식이라는 것은 P분의 M은 LRY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P분의 M이라는 것이 실제로 화폐 잔고, 이거는 화폐 수요, 이자율과 소득의 함수인 화폐 수요의 화폐 수요다. 그래서 화폐 수요 공급 균형이 LN 커브 균형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P분의 M 속에 분모가 P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주어진 PS의 균형이 이 ISLM 균형, 단기 균형입니다. 단기 균형 이점인 거죠. 그래서 이 P1, 현재 P1에서 뭐 균형이 Y1이 됐다. 그러면 P1에서 Y1이 인색이죠. P1의, 물가 P1의 수준에서 이 균형이 Y1이 된 거죠. 그러면, 총수요 스페이스, ADAS 모형 스페이스, 그러니까 물가하고 소득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P1 물가일 때 Y는 Y1이 된다라고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가가 P1이 아니라 다른 P2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P가 더 올랐다. 더 오른 P2에 대해 가지고는 균형 Y가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P2였다 그러면 이 IS 커브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P분의 M이라는 것이 실제로 화폐 잔고죠. 그게 화폐 공급량이고 공급이고
그러니까 LM 균형식이라는 것은 화폐 공급은 화폐 수요하고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P분의 M인데 여기서 P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P분의 M이 줄어든 겁니다. 중앙은행이 나는 M을 손 안 댔다. 그대로 놔뒀는데 통화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에서는 돈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나는 공급량 그대로 놔뒀는데도 시중에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실질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실질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P가 오르게 되면 P분의 M이 줄어들고 실질 화폐 잔고 실제적인 화폐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LN 커브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통화량이 줄임 효과가 나죠. 명목적으로는 나는 안 줄였다. 안 줄였다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는 효과가 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인플레이션율만큼은 통화 공급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화폐량이 안 주는 거죠, 시중에서.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을 얼마를 더 늘릴 것이냐, 그 다음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정책적인 결정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P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LM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은 요즘이 되죠. 요즘이라는 것은 Y가 옛날보다는 더 줄어든 Y2가 되는 거죠. Y2가 됐다. 즉 물가가 P2로 오르게 되면 그때 균형 Y는, 단기 균형 Y는 Y2, 이 Y1보다 왼쪽에 이점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찍고 연결시키면 이런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ISLM 균형에서, ISLM 모형에서 P를 변화시킴에 따라가지고 균형인 Y를 쭉 구해가지고 그것을 점으로 찍어서 연결시키면 총수요 곡선을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D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직관적 이해야. 그러면 왜 이 AD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느냐? 그러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뭐 지금 이 설명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화폐 잔고가 준다. 하는 거죠. 실질 화폐 잔고가 준다. 중앙은행의 공급량 M은 그대로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시중에서의 통화 공급량은 주는 것이고, 그건 LN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결국은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자, 키포인트는 이자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주는 겁니다. 투자가 줄죠. 투자가 줄게 되니까 이 Y가 준다라는 거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죠. Y는 C 더하기 I. IS 커브를 설명할 때도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였습니다. AD 커브도 동일합니다. AD 커브도 우리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라고 이야기했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 IS 커브에서는 물가가 고정된 데서의 IS 커브인 것이고, 자, 뭐 사실 물가와 관계없죠. 물가와 관계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물가 변화의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둘 다 C 더하기 I 더하기 G죠. 여기서 AD에서 AD의 Y가 왜 줄었냐? 그러면 AD도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AD 구성은 보면 소비, 투자, 정부지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Y1이 Y2로 줄었다 그러면 구성에서 뭐가 줄었냐라고 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정부 지출은 뭐 줄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이제 투자다.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가 줄었다라는 거죠. 소비도 줄었을 겁니다. 소비는 이제 Y가 줄고 난 뒤에 주는 겁니다. 소비라는 것은 Y 빼기 T의 함수죠. T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지만 Y가 줄었기 때문에 소비도 줄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줄게 되는 시작은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가지고 Y가 줄어든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런 기울기를 가진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책에 따라 가지고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통화량 정책, 그 다음에 재정 정책에 따라서 그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각을 봅시다. 먼저, 금융정책, 즉 통화정책, 통화량을 늘렸다. 그렇게 되면 총수요 곡선은 어떻게 바뀌는지. 통화량을 늘렸다 그러면 그때는 LN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물가는 여기서는 그대로 있고, 물가는 일단 AD 커브를 하나 유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을 따름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경제학에서는 세테리스 파리부스죠. 통화량 효과를 보자. 그러면 통화량만 느린 겁니다. 느렸다 그러면 통화량 느리게 되면 LN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물가는 여기는 우리가 손을 안 댔죠. 물가는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균형 Y가 Y2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AD 커브가 시프트 했다는 겁니다. 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이동했다. 선상이 아니라 그냥 위치 이동을 했다.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현재 물가 수준에서 물가가 비워냈다 그러면 이 수준에서 균형이 단기 균형이 Y1이 아니라 이제는 Y2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새로운 단기 균형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기존의 AD 커브에서 벗어나 버렸죠. 벗어나 버렸다는 것은 AD 커브가 이동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통화량을 느리게 되면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즉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죠. 통화량 공급량을 늘리면 ISLN 모형에서 이자율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투자가 더 늘게 됩니다. 투자가 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난다. 투자가 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난다. 그래서 균형 소득이 단기 균형이지만 단기 균형이 균형 소득이 상승한다. 그러면 AD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통화량 늘리면 AD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뭐 반대로 통화량 줄이면 AD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정책. 정부 지출을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 지출을 늘리면 정부 지출은 IS 커브 안에 있는 거죠. C 더하기 I 더하기 G 안에 있으니까 이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Y가 상승하는 겁니다. Y가 상승하면 그 이야기는 동일한 물가에서 뭔가 하면 Y가 이런 정부 지출을 늘리는 Y가 Y1이 아니라 Y2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Y2로. 이 점으로 이동하죠. 그 이야기는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재정정책, 재정 지출을 늘리면 AD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뭐 반대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 AD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뭐 조세 정책은 정반대가 되겠죠. 조세 정책. 세금을 줄이면 AD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세금을 늘리게 되면 AD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이 AD 커브 유도 과정인 ISLN 모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 이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단기 및 장기에서 ISLM과 ADAS, 즉 경제가 단기에서 장기로 이동하는 과정. 이미 시장에서 보여준 표입니다. 보여준 표죠. 뭐 다시 한번 더 또 보여주네요. 뭐 한번 봅시다 다시. 경제가 단기에서 장기로 이동시키는 힘은 점차적인 물가의 조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조정되면서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가는 겁니다. ISLM 모형은 단기 균형이고 그 다음 이게 뭔가 하면 어떻게 장기까지 가느냐. 이거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물가가 이동되는데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현재 Y가 Y바보다 크다 그러면 물가는 상승하고 현재 Y가 Y바보다 작으면 물가는 하락하게 되고 현재 Y가 Y바하고 같다. 그러면 물가는 변화가 없다.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 Y 또는 완전 고용 산출량 Y 수준에서 어느 쪽으로 벗어났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균형에 비해서 Y가 왼쪽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물가는 오른다. 그걸 통해 가지고 물가가 조정되면서 경제는 장기 균형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오는 자동적인 조정 기능이 작동합니다. 자, 그걸 보죠. 그 자동적인 조정 기능을 보면 그게 이제 두 충격에 대해서 다 봅시다. 먼저 IS 부분에서 충격이 발생했다. 가장 흔한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충격의 시작은 IS 부분입니다. IS 부분인데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2001년 뭐 IT 버블 붕괴 뭐 아니면 뭐 지금 코로나 사태 마찬가지입니다. 딱 코로나 사태의 이 분석도 딱 이겁니다.
코로나 사태도 아이스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갑자기 이 역병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식당에 가서 밥을 안 사 먹고, 그러면 식당이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러면 비행기가 안 뜨고, 뭐 그 숙박업소들이 다 뭐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아이스가 확 주는, 사람들의 소비가 확 줄고, 그다음 관련 투자가 확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뭐 비대면 쪽의 투자는 늘고 그쪽이 더 성장한 부분은 있지만, 총량적으로 봐가지고는 결국은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비 줄고 IS 줄어가지고 결국은 실적으로 봐서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를, 우리나라마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 C나 I가 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나라마다 굉장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족지혈이죠. 그러니까 재정정책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수준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총량적으로 성장률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IS 충격, IS 커브가 왼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충격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불리한 수요 충격이죠. 수요 충격은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이게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결국은 AD 커브도 동일하게 왼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D 커브도 동일하게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뭐 둘 다 C 더하기 I 더하기 G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또 C, I가 줄면 둘 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단계 균형은 이 점이 되죠.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새로운 단계 균형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 이 점입니다. 둘 다 이게 새로운 단계 균형입니다. 새로운 단계. Y바, 시작은 Y바 점이었죠. Y바 점이었는데 이제 ISAD가 왼쪽으로 이동해가 새로운 단계 균형은 이 점이 되고, 이 점이 되죠. 이게 새로운 단계 균형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억지로 오른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정책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재정 정책도 지금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하고 통화 정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만히 놔두더라도 경제는, 거시 경제는 자동 회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 자동 회복 기능이라는 것이 소위 물가 변화를 통한 회복이죠. 자, 그 회복 기능을 아까 설명했죠. 자, 단기 균형이 여기다. 여기라는 것은 Y바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거죠. Y바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P가 점차적으로 하락합니다. 물가가 하락합니다. 뭐 지금 뭐 인플레 우려, 뭐 일부 뭐 가격 오르고 그런 이야기는 있긴 있지만 그건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여기서 물가 하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뭐 식당이라든지 지금 숙박업소에는 할인 많이 합니다. 안 팔리니까. 숙박업소는 특히 할인을 많이 하죠. 할인도 많이 하고, 비행기값 엄청나게 할인하죠. 제주도 뭐 안 뜨는 것도 많지만 뭐 국내에서는 좀 뜨고 있죠.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이 뭐 지금 엄청나게 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P가 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소비나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소위 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그 결과 SRAS 곡선이 아래로 있다는 거죠. 자,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LN 커브가 이동하는 거죠. LN 커브가. LN 커브가 처음 충격은 IS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지만, 그 다음에 P가 오른다 그러면 LN 커브가 여기서 왼쪽으로 점점점 이동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내가 말 잘했네.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LN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LN 커브가. LN 커브라는 것이 P분의 M은 L이죠, 그죠? 그러니까 P가 떨어진다 그러면 P분의 M이 커지는 거죠. 분모가 적어지면 P분의 M, 실제로 화폐 잔고는 늘어난 겁니다. 즉, 중앙은행이 나는 통화 공급량을 안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통화 공급량이 늘어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야기시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LN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 단기 균형, 이게 Y바부터 왼쪽에 있다 그러면 결국은 P가 오르게 되면
LN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요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서 ADA에서 모형에서 봤을 때도 처음에 뭔가 하면 AD가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 균형이었는데 여기서 이 균형이었죠. 이 균형이었죠. 여기 균형이었죠. 여기서 P가 하락한다 그러면 SRL에서 단기 균형식 단기 총공급 이 곡선 자체가 소위 P가 고정되어 있을 때의 총공급 곡선 자체가 밑으로 이동하는 거죠. 밑으로 이동해 가지고 요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요만큼 이동하는 것이 Y가 현재 이 Y1이 Y바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P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스텝. 그 다음에 이 스텝이 계속됩니다. 이 한 스텝 갔는데도 여전히 Y가 Y바보다 왼쪽에 있죠. 여기서도 Y가 Y바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면 계속 또 P가 더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시 LN 커브가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SRAS가 또 이것보다는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쪽 밑으로 이동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결국은 요즘까지 교차할 때까지. 이렇게 교차하면 이 단기 균형은 Y가 Y바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물가가 변할 동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갔다는 이야기는 이 선에서 P2가 여기 교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차했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는 이제 Y는 Y바가 됐기 때문에 P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점 물가가 떨어지면서 이게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라는 것은 경제 정책의 개입 없이 놔두면 자동으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경제의 자동 회복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참겠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작동할 때까지 못 기다리고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이용해가지고 억지로 뭔가 더 빠른 속도로 Y바로 가도록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상당한 비용은 남기는 됩니다. 자, 이게 IS 충격이 있는 경우에 당장기, 그러니까 충격에 따라서 그 균형에서 이탈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탈한 균형에서 다시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Y바로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간다. 통화정책 부분, IS 커브가 아니라 LN 커브 부분에서의 충격에 따른 이 부분도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건 연습한 것을 잘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